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글자가 이 없을 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글자를 없을무라고 합니다. 없을무. 그리고 이 글자는 옛 글자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한 7개를, 8개를 가지고 왔는데 더 많습니다. 뭐 하여간 춤을 추는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막 지금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저 글자가 도대체 원래 뭐였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자의 원형에 가까운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가지고 무자의 정체를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자는 내용은 화살이다. 그리고 화살의 수는 3개다. 그래서 화살 3개로 나타내려고 하는 바가 있다. 화살은 햇살을 말하고 3개는 많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풀으면은 햇살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자, 무자에 우리가 무자를 없다라고 할 때의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가득하다 많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눈이 부셔가지고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자, 이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를.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경에 등장하는 무자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계속 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저 모양의 원 모습이 화살이라는 거, 그리고 개수가 3개라는 거, 그것을 이제 말해준다. 그 다음에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 무를 없다라고만 봐버리면은 만수무강도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왜 만수무강을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하냐면, 제가 공문자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수무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한자가 만들어지던 초기에 등장을 해요. 이게 만수무강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의 기원과 뜻을 같이 해요. 그렇다면 이 무자도 그 당시의 의미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만수무강은 정말로 저것을 많다라고 해야 맞아요. 자,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만년이나 되도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만수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만년이나 되도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없이, 이 강자는 강력이라고 할 때 말하는데 땅을 뜻합니다. 땅. 이게 직역을 하면 땅은 없이 오래오래 만년이나 되도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어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계가 없이 오래오래 사십시오. 요 말이라고 이제 그 설명을 또 억지로 붙여요. 근데 여러분, 만년이나 되도록이라고 하는 이미 만년이 나왔는데 경계가 또 무슨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부유하게 이런 뜻입니다. 넉넉하게. 넉넉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래야 어른에 대한 그 인사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는 역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다. 물이 지어 있다. 때 지어 있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제가 한자들을 쭉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한자를 보면은 무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한자들에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다. 그 다음에 2번째, 햇살. 예, 우선 그 2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다. 자, 춤을 추는데 없을 무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는 서로 발, 이게 춤출 때 움직이는 2 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춤출 무예요. 그러면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걸 없다라고 봐버리면 발의 움직임이 없이 춤을 춘다, 이런 뜻이에요. 안 맞죠?
그 여기서는 이게 없다가 아니고 많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발에, 우리가 춤을 출 때 어떻습니까? 발이 막 이리저리 막 마음껏 움직이잖아요. 이 무자는 그걸 뜻해요. 발이 많이 움직여서 춤을 춘다. 그 무라고 하는 말은 물이 그런 뜻이에요. 많다. 그 다음 뭐 같은 말이고요. 자, 없을 무자 위에다가 풀초를 쓰면은 무성하다라는 뜻이 돼요. 무성하다. 없는데, 없는 풀인데 어떻게 무성하다고 하죠? 풀이 많다. 아랫부분에 있는 무자를 없을 무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무성하다라는 의미가 살아나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보면 더 명확합니다. 세간살이 무. 여러분, 우리 세간살이는 어떻죠? 도대체 뭔가 세월이 지나면은 살림살이는 늘어나요. 이사를 다녀본 분들은 알죠. 특별히 뭐 많이 산 것 같지도 않은데 5년, 10년 지나서 이사 가려고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살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세간살이. 세간살이는 많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바깥에 있는 요것은 그 집이라고 하는 의미, 집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 안에 무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자가. 그러면 없다. 그럼 여기는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는 세간살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이 세간살이다? 없는 것이 세간살이다? 안 맞잖아요. 집에는 무언가가 많다.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세간살이라고 한다. 집에는 세간살이가 많다. 하여간. 그래서 이 글자들은 전부 없다라고 보면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많다라고 봐야 돼요. 많다. 그래서 이 무가 없을 무가 아니라 물이 때 많다 이런 뜻이라는 걸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루만질 무자가 있습니다. 어루만질 무. 어루만질 무, 어루만질 무. 여기서 어루만진다는 말 여러분 뭐 어떻게 만지는 걸 어루만진다고 하죠? 우리가 어린이를 쓰다듬습니다. 그러면서 어루만진다고 해요. 또는 참 애달은 그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만지는 걸 우리가 어루만진다고 하죠. 우리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를 만지다. 어를 만지다. 우리 몸속에 얼이 어디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만지는 것을 어루만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루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신변에 없을 무. 직역을 하면 마음이 없이 만지는 것을 어루만진다?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햇살입니다. 이 무가 햇살을 뜻해요. 아까 그 이 무자에 햇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들은 많다와 햇살을 나타내는 글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여기서 어루만진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김광균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처럼 그 시가 정확하게 이런 그 표현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루만진다. 어루만진다는 건 뭐냐면 햇살이 이 그 만물에게 와서 부딪힐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어루만진다라고 해요. 우리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하는 그 햇살. 그 햇살을 전제로 해서 그런 마음, 햇살과 같은 마음으로 만지는 것을 어루만진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물 마를 무가 있어요. 물 마를 무. 여러분 물이 마르려면 빨래가 마르려면 뭐가 떠야 되죠?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빨래가 훨씬 더 잘 마르겠죠. 자, 물 마른다라고 할 때는 이 무자는 해를 나타내는 무자로 쓰였어요. 그래서 해의 작용으로 물이 마른다. 빨래가 마른다. 자, 무자에 없다라는 의미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걸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 무자를 그렇게 그 햇살 많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무자의 그런 의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없을 무가 아니라 물이 많다. 이런 의미를 회복을 해야 우리 천부경의 이 풀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동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아마 천부경과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경이라고 하는 글귀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해가다 보면 반드시 천부경과 만날 것인데, 비교적 이런 문장, 천부경의 이런 문장들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일자, 한일자, 비로소 시자, 없을 무자, 비로소 시자, 한일자. 어려운 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글자들을 이제 글 좀 보는 사람들은 그냥 시도를 합니다. 하나는 시작됐는데 없는 데서 시작된 하나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무자의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첫 문장에 대한 선언을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뒤 문장들이 전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게 없을 무자니까 그냥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지금 천부경 풀이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천부경들을 저는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 귀절에 무를 뭐라고 이분이 풀이했는지를 보면 그 다음 내용을 안 봐도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들은 맞을 일이 없어요. 아마 이 무자를 어떻게 풀이했는가가 천부경 풀이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저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천부경 풀이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가가 시작되는데 없는 것을 선언하는 그 자체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일단 이 무는 없다라고 설명하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많다라고 해야 돼요. 많다라고 해야 석삼국 무진본 일적식거 무게와 삼의 그 글귀, 그 다음 글귀가 등장할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해버리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이 일 속에서 막 이제 그런 걸 찾아야 돼. 안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무자의 원래 뜻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무자의 많다, 햇살, 이런 의미를 회복하면 우리가 도덕경의 제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유무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무. 무는 천지지시요, 유는 만물지 뭐라. 그런데 저걸 있다 없다라고만 해버리니까 만물의 시작, 천지의 시작, 만물의 어머니, 만물의 싹,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 그것을 우리가 회복만 하면 도덕경도 아마 완전히 새로 보아야 될, 또 새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어쨌든 무자는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자는 원래는 물이고 많다. 그런데 햇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무자의 원래 뜻은 볼 수가 없다예요.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볼 수가 없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동양의 진실, 동양학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자 학습을 전부 다시 해야 돼요. 한자 학습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활궁, 화살, 이 글자를 이제 벗어나서 우리 다시 상형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한자 중에 양을 소재로 한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이제 무거운
그런 분위기는 이제 벗어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번 그 접근을 해보죠. 자,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죠? 우리 고분, 왕릉, 이런 데 가면은 빠짐없이 세워져 있는 이걸 서수라고 합니다. 상서로운 짐승. 그 서수라고 하는데 그 서수 중에서 이것은 양의 모습입니다. 양. 자, 다른 짐승과 달리 양은 우리 그 왕릉이나 이렇게 그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능에는 빠짐없이 저 양이 그 등장을 합니다. 제일 그 모양이 잘 갖추어져 있기로는 제가 본 바로는 강화도에 있는 김시습 선생의 묘에 저 양의 형상과 그 의미가 제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강화도에 가면 있습니다. 김시습 선생의 묘. 거기에 가면 이제 이 양이 있는데 양 밑에 요만한 그 돌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민족의 그 뿌리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자, 이 양은 어쨌든 이 양의 모양을 가지고 글자를 만드는데 저 모양을 양을 정면에서 이렇게 보아가지고 정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두 뿔이겠죠. 뿔이고 요 안에는 이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삼각형은 우리가 이전 그 한자에서 보았듯이 삼각형은 셋이고 세 번째이기 때문에 숫자로 이렇게 셋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내려오는 순서에. 그리고 이 뒤 위에 있는 두 개 뻗은 이것은 하늘을 향한 뿔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양자가 만들어져요. 양양자가 만들어지는데 저 양양자는 쓰임이 의미심장합니다. 모양은 그냥 양의 머리, 양의 정면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쓰임에 보면은 뭔가 심상치가 않죠? 우리가 의롭다, 정의, 에 쓰이는 의자를 이 양을 가지고 만듭니다. 또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글자를 양을 가지고 만듭니다. 착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양이 아름답습니까? 모양에서 양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뭔가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 주위에 양보다 아름다운 게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양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고대의 한자를 만든 분들에게 있어서 양은 특별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글자들의 양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역사로 돌아가 보면 저 양은 바로 이 문자를 만든 분들 그 시대에 문자를 만든 분들의 토템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분들의 토템이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족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짐승을 양이라고 또 불러요. 뭔가 이 한자를 만들 때에 뭔가 이런 의미심장한 글자들을 만들 때에 짐승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분들은 저 짐승을 주목해서 이름도 양이라고 불러주고 그것을 또 자기들의 토템으로 삼아서 자기 혈통의 상징으로 쓰고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양과 관련해서 양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자에서 나타나듯이 머리에 있는 뿔. 자, 우리말 뿔이라는 우리말은 뿌리와 같아요. 이게 뿌리를 줄이면 뿔이 되고 뿌리를 늘리면 뿌리가 돼요. 거기에다 고대에는 뿌리 이런 말 쓰지를 않았어요. 뿔은 고대에는 불 이렇게 불렀어요. 불. 그 다음에 불은 뿌리가 하늘에 있는 해예요. 그래서 땅에서 불이 나면 그 자기 뿌리인 해가 있는 하늘 있는 쪽으로 타 올라요. 그래서 불과 해를 동일시합니다.
그 다음에 해는 하늘을 상징하는 첫 번째 상징물이에요. 으뜸가는. 그래서 해, 니꼬르, 하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자, 우리말의 관계에서 그래요. 뿔, 뿌리, 불, 해, 하늘. 이것은 우리말에서 서로 같다. 따라서 양이 그 시대에 그 이분들의 상징물로 등장하는 배경에는 첫 번째 뿔이 있다, 뿔. 이놈은 뿔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를 만든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하늘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짐승을 가져다가 자기들 상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이 독, 양이 군. 그러니까 개는 홀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양은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한다. 여기에 이제 양의 무리지키를 좋아하는 그 특성이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자, 무리지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우리 선조들의 가치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왜? 천지인적 사고에서는 세 번째 존재들은 공동 운명체예요.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데 짐승을 봤더니 양이라는 놈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놈들은 더운 여름에도 막 서로 이렇게 뭔가 막 몸이 이렇게 부딪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양의 아주 못된 습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양의 그런 점들을 또 가치 있게 본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선조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양은 공동체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가치를 배반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자,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그런 말도 만들어 쓸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 공동체적 가치에서 나와요. 자, 이 양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석상으로 양을 보더라도 이 양을 볼 때 우리는 고대 역사를 떠올려야 됩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들의 상징. 양족의 상징. 그 양 중에서도 가장 큰 양이 또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족의 상징. 역사에서는 문명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태양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동양 고대사에서는 태양족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 양을 토템으로 쓴 이분들이 태양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동양의 문명,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짐승, 양을 상징으로 하는 양족, 태양족. 그 태양족들에 의해서 양을 머리에 두고 옳다, 아름답다, 착하다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민족의 것은 이렇게 일관된, 그 속에 일관되게 스며져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야 우리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것을 바르게 알아야 거기에서 밀려오는 감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좌에 처음 시작할 때 만약에 끊임없이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면 그 공부는 스톱해도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것은 찾아가면 갈수록 그 깊이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 때문에 우리 것은 자기 스스로 감동에서 변하고 그 자기가 변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양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그런 한자들입니다. 이런 한자들이 양족이라고 하는 태양족, 이분들의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 사유적인, 정치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글자 양자 속에 그것들이 담겨 있어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상자, 자세할 상, 상세할 상, 학교상. 바다를 또 양이라고 하잖아요. 바다를 왜 양이라고 하냐면 저 양과 같은 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양이 양 중에서 가장 큰 양이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다 해자와 같아요. 양자가. 그래서 바다를 양이라고 한다. 해와 같이 본다. 이게 바다 해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한자의 모양, 그 다음에 한자의 기초 14자, 한자의 원리,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부분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생각과 다른 또 다른 생각,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자, 백자초문 한자를 지금까지 이렇게 한자 같이 하시면서 어렵다 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천부경을 지금 설명을 해도 또 아까 홍익인간을 제가 그렇게 해와 같은, 해와 하나 된 사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크게 와닿는 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그런 보는 법이 하나씩 둘씩 쌓여서 뭔가 이게 그 속에 체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일취월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여야만이 이 글자를 만들고 이 글자로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실체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그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우리 고대사 사료가 없어서 연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뜻밖의 역사적 사료,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의 부족을 탓하지 마시고 이 백자초문 한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정말로 중요한 한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우리가 보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백자초문 한자 학습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